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제2의 IMF 위험성에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IMF, 무디스, 피치 등의 경고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집값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며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리스크, 세계 경제 위기의 취약성도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규제 해제에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집값이 급추락하면서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개인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한국 제2의 IMF 외환위기 피치 무디스 부동산 부도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12시에 다가오네요. 아주 시뻘겋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이제 시시각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어느 나라를 훑어봐도 안전한 국가가 없다고 하는 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먼저 IMF 부동산 부도 위험 경고. 자, 충격. 국가 부도 위험이 크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가장 먼저 이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인구 고령화. 바로 이게 삼저 현상에다가 좀 좋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장 활력소가 지금 넘쳐나야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IMF의 부도 경고. 두 번째는 부동산 거품. 이게 세계 뭐 1위를 달리네 2위를 달리네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상 중국의 주요 도시권 이 도시 다음으로 심각한 게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거품입니다. 세 번째, 집값 하락, 취약 폭발, 영세 대출자, 실업자. 실질적으로 지금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대출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바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현금 살포 경고. 지금 우리나라가 IMF 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상당히 현금 살포를 많이 했습니다. 전 정권도 많이 했지만 현재도 지금 돈은 별로 안 들어오는데 지나치게 지금 나가는 돈이 많다 이거죠. 대외 의존도가 높고 환율도 취약한 상황에서 지금 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놔야 하는데 이걸 지금 다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모자라게 돼요. 가계부채는 정말 많아요. 코로나발 부동산 투자, 금융부실 확대 우려. 지금 부동산에 모두 다 쏟아붓느니라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세계 최대가 된 거예요. 가장 큰 게 가계부채입니다. 자, 전세대출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 이걸로도 투자하고 사실상 금융 시스템 화약구는 전세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6가지 정도를 IMF가 부도 위기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OECD, IMF, 무디스, 피치, 한국 경제 우려, 나라빚 증가 속도가 지금 1위다. 자, 먼저 우리나라 부채 경고, IMF,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절대량은 적어요. 아직은 60%니까. 그러니까 증가율이 세계 1위고 가계부채는 증가율뿐만 아니라 지금 GDP 대비 105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국의 1위라는 거. 그래서 이게 급증하는 바람에 외환위기에 문제가 생긴다. 자, 금리 인상 플러스 부실대출 그리고 집값 거품.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집값이 폭락했을 때 특히 위험에 노출된다. 선진국이 14% 떨어지고 신흥국이 20% 떨어진다라고 이미 IMF는 예고를 했는데 사실 14, 22는 5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수치가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자, 무디스, 가계부채 위험수의 증가율 경고, 채무비율, 지금 국가 채무도 상당히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증가율이 지금 너무 높고 빠릅니다. 재무 건전성이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피치, 가계부채, 국가부채 역시 국가부채를 꼭 끄집어내고 있죠. 자, 가장 심각한 건 가계부채고 재정 악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저출산 고령화로 집값 급락 경고. 사실 국가부채는 다른 나라는 10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GDP 대비. 우리나라는 65%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경제위기, 금융위기 과정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금융위기 또는 돈이 모자라서 생기는 외환위기 같은 말입니다. 국민빚 폭발 지경, 가계대출도 기업대출도 사상 최대. 그렇다고 기업대출이 안전한 것도 아니죠. 세계 3위 정도? 자, 먼저 가계대출 자산 거품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자, 왜 그랬냐?
부동산 연끌을 하느라고 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비투를 하느라고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대출을 하느라고 이 세 가지 형태로 빠져나가는데 부동산 투자, 집값 거품 폭등해가지고 이게 만약 폭락을 했을 경우는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터지겠죠. 자, 비투, 주식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엄청 몰렸어요. 특히 2030. 자, 지금 주가 거품이 엄청나게 뛰었다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이게 더 빠지게 되면 역시 경제위기, 금융위기에 사단이 될 수도 있죠.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사업대출, 무분별한 사업대출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연체, 폐업도 급증하고 있어요. 1년을 못 버티고 있어요. 지금 사업자, 중소기업들이. 자, 사업 파산이 이르게 되면 역시 경제위기. 이제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이 별표를 쳐볼게요. 자, 부동산 전략. 먼저 주택수. 현 상황에서 최선의 매매 전략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주택수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볼게요. 뭐 무주택자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은 3기 신도시 서울 또는 기타 유망지역. 여기서 유망이라는 말은 아주 뛰어난 지역의 분양가도 낮고 아주 최고로 좋은 곳들. 이런 데만 청약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매매하면 안 돼요. 매입하면. 폭락장의 금매 잡으세요. 1주택은 못난이는 빨리빨리 매도하세요. 1주택일지라도 잘 안 올라가는 거. 아파트가 아닌 거. 또는 주택이 아닌 거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폭락장에 끌고 가더라도 폭락장에 꼭 갈아타게 하세요. 그리고 분양권, 미분양. 바로 이걸 매도하고 이걸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웬만하면 똘똘한 주택은 끌고 가고 나머지는 매도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 집값이 여러 채가 동시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하락장에 추가 매입하세요. 쌀 때. 자, 유형별로 볼까요? 청약, 갭투자, 실거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청약 아까도 말했지만 무주택자들 좋은 곳만 1주택자도 이제 청약이 당첨될 수도 있어요. 또는 분양, 여기 보세요. 유망지역 분양권, 미분양. 지금은 이게 실감 안 나는데 지금 미분양을 하면 안 되죠. 진짜 나쁜 곳들이니까. 근데 1년 정도 빠지면 3기 신도시도 분양권, 미분양이 나와요. 그리고 전매 제한도 확 줄어들어요. 6개월 이내로. 자, 갭투자. 폭락장에 상급지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가장 돈을 많이 벌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폭락장에 많이 떨어진 아파트. 좀 대출을 조금 일으켜 가지고 본인이 견딜 수 있게끔 일으켜서 실거주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지역별로 볼까요? 강남,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먼저 강남, 서울이 최고로 좋아요. 돈이 좀 비싸서 그렇지. 폭락장의 투자 1순위는 강남이나 서울입니다. 똘똘한 금매를 잡는 거죠. 두 번째, 수도권. 수도권에서도 경기 중심부가 좋습니다. 경기 외곽이라든가 인천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서울에서 머니까. 그 다음에 광역시, 지방. 여기서도 광역시 중심부로 접근해야 돼요. 무조건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광역시 비싼 아파트 중심부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광역 주변이나 기타 지역들은 좀 보수적 접근. 타이밍은 1에서 5년 대세 하락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바닥에 매입하자. 1년이 떨어질지 3년이 떨어질지 5년이 떨어질지는 이제 흐름을 보면 알아요. 각종 지표가 무려 10가지나 주는데 이거 보면 거의 3달간은 보면서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자, 타이밍 판단, 하락 비율, 과연 얼마나 이렇게 떨어졌는지 지금 해외 집값이 지금 흐름이 어떤지 각종 지표, 10가지 지표는 어떤지 이 3가지를 보면서 지금 매입하냐 기다리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완전 바닥은 다 못 맞추니까 근처까지 두면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방법, 폭락장 갈아타기 또는 2주택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하락장에는. 일시적 2주택도 있으니까. 그리고 분양 관련, 분양권 미분양을 잡거나 아니면 자녀들 반드시 이때 해주세요. 특히 20세가 넘어가면 자녀들 앞으로 증여를 조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렇게 폭락장에 해줘야지. 자, 부동산 대폭락 핵심 요인 3가지. 고물가, 고금리가 지금 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친 집값이 급락 공포로 돌변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0년, 21년 미친 집값이었죠. 엄청나게 뛰어서. 근데 지금은 급락 공포 쪽으로 전환되는 상태예요. 자, 부동산 대폭락의 핵심 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폭락, 대세 하락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1번, 규제가 지금 해제되고 있다는 거. 어떨 때는 부양책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두 번째, 지표 하락. 한 10여 가지의 지표가 지금 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3번째.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해외 집값이 몽졸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지표가 너무나 지금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규제 해제 집값 하락. 규제 해제 지역이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보통 조정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해제하면 그걸로 빨판을 삼아서 팍 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떨어지고 지금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도 안 좋고 또 부동산도 흐름이 꺾이다 보니까 거기 지역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 대구, 대전, 기타 지역들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자, 정부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어요. 자, 강남권, 용산, 일기 신도시 얼마나 여기 띄우려고 용을 썼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있고 용산 그쪽으로 청와대 이전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뜨거웠고 강남권 마지막까지도 뛰었는데 얘들이 지금 무섭게 폭락하고 있어요. 어차피 뒤늦게 떨어지는 것들은 나중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 절대로 1, 2년 빠져서 버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늦게 떨어지는 곳들은 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건 버티는 것은 잡으면 안 돼요. 가격이 안 떨어진 것들 잡으면 안 된다고요. 얘는 좋으니까 안 떨어져서 좋아. 이게 아니야. 얘는 나중에 폭락한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규제 완화 지역도 지금 계속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했고 분상제라고 아주 이것도 폐지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표 하락? 매수 심리 최악이죠. 거래량 줄어들고 매물 넘쳐나고 금매 드러나고 매매 수급지수 좋지 않고 실거래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것도 확대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안 떨어지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주요 지표 하락, 자 경매라든가 선도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들 그리고 징여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자 금리 인상 해외 하락. 지금 우리나라는 0.50, 미국은 0.75. 자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밟았고, 자 유럽 0.50 인상했고, 캐나다는 1%. 지금 이렇게 그냥 0.25가 아니에요. 기본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을 받고 있어요. 자 주식, 가상화폐, 위험자산이 이미 30에서 70% 붕괴한 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바로 이게 집값 하락에 또 명분을 준답니다. 자 캐나다, 호주, 유럽 집값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1년째 폭락하고 있고 미국은 5, 6월 때까지 폭등을 찍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세계 주요 국가 금리 인상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시면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빚잔치했는데 이걸로 자산 경제 거품 모든 국가가 위험해졌다는 거. 그래서 이때 오히려 정부들이 나서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나치게 투자하는 걸 막았어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쓸데없는 곳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죠. 지금 모든 국가 위험, 미국 연방부채 28조 달러 어마무시합니다. 28조 달러. 옐런 장관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을. 자, 디폴트 비상조치. 지금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또 집값 거품이 이번에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만큼 치고 올라왔죠. 중국. 자, 미중 패권에서 음모론 결국은 미중에서 중국은 미국한테 당해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다. 부동산발 경제 침체는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부동산 회사들 지금 완전 디폴트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버렸죠. 여기도 역시 부양책을 쓰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1대1로 빚 엄청 지고 있어요. 돈을 못 받다 보니까. 국경 분쟁은 계속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로부터 미움을 너무 사고 있죠. 결국 경제 위기로 터진다. 유럽 주요국 금융부실. 자, 영국 적자 마이너스 14.4, 프랑스 적자 마이너스 9.2. 그나마 두 나라 뭐 나쁘지 않은데 기타 국가들 엄청나게 빚으로 쌓아 올린 부죠. 일본 보세요. 부채가 2,000조엔 천문학적이야. GDP 대비 400% 세계 1등. 국가부도 내수로 버티고 있어요. 내수로. 그런데 지금 금리도 못 올리고 계속 마이너스 금리. 지금 일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죽하면 엔화가 완전 바닥으로 계속 추락하겠어요. 한국 가계부채 1,800조. 이게 문제죠. 105%가 넘어갔다는 거. 부채, 부동산 거품, 세계 경제 위기 취약. 자 이제 계단식 금리 인상 이렇게 됐을 때 영끌, 빚도 자영업자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보시면 초비상이라고 좀 써 있잖아요. 지금 다중고를 겪고 있는데 먼저 2030 빚투하고 영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죠. 무분별하게 투자했는데 특히 변동금리가 80% 육박이에요. 변동금리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미 7% 가까이 찍었잖아요. 이렇게 빚이 많은데 이걸로 빚투하고 영끌을 한 거죠.
자, 영끌 주택 매입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22년 지금 현재까지 1등은 2030이에요. 자, 매수 감소로 집값 하락. 매수는 전체적으로 다 감소된 거죠. 지금 살려고를 안 해요. 매물은 늘어나는데. 자영업자 자 245.6만 명이 무려 831.8조. 1인당 대출 3.4억. 어마무시하죠. 거의 한 4억 정도. 뭐 이거 60에서 90%까지 원금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탕감 못 해줘요. 다.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해주려고 하겠죠. 쇼하는 거죠. 뭐 이거 다 탕감했다는 나라 망하라고요. 이거 보세요. 831.8조인데. 자, 대출 중단, 인상 타격. 자, 코로나 장기 폐업. 자, 다중 채무자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자, 다중 채무자 423만 명이나 되고 사업 실패, 비투 영끌.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 그러니까 여기에도 빚지고 저기에도 빚지고. 비은행 대출은 이자가 세잖아요. 무려 61.7%나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거 좀 구제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너무 무지막지하게 구제하기보다는 이제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먼저 방향을 수정을 하면서 선도를 좀 해주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본인들이 갚을 수 있게끔 상황을 마련해주고 탕감을 해줘야지. 그냥 무자비하게 탕감해주면 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한국과 일본의 법 변경 과정 너무 똑같다. 자, 일본 부동산 프라자 합의 법을 8년 동안, 84년에서 91년 동안 8년 동안 거품이 금리가 인하되고 아주 그 조건, 호조건에서 이렇게 거품이 생긴 거야. 자, 우리나라도 부동산 코로나119 사실상 서울로 따지면 법을 8년이에요. 14년부터 뛰기 시작해서 21년까지. 진짜 어마무시하죠. 너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 부채는 GDP 대비 300% 초과. 그리고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자, 우리나라 보세요.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거의 같고 인구 구조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여기에다가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너무나 닮았어요. 또 여기 집값 250% 폭등을 했고 금리 인상 해가지고 사단이 생겼고 200만 가구를 여기 초과 공급 과잉을 했죠. 그때 도쿄돔 그 근처에. 우리나라 역시 똑같아요. 250% 폭등했고 금리 인상 약 250만 가구, 인구도 적은데 더 많이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지어댔고, 자, 부동산 80% 폭락을 하면서 30년간 장기 침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30년간 장기 침체 될까요? 자, 저는 이건 아직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왜? 딱 하나 다른 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훨씬 낮고 미래 첨단 산업이라든가 자,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디지털 국가고 여기는 아날로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전망이 밝아서 이 부분만큼만 계속 좀 유지한다면 30년 폭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노후 대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은퇴 후 40년 철저한 노후 설계를 여러분들 해야 합니다. 지금 연세 이제 60대 때 여러분들 이제 은퇴하잖아요.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연세가 90 되신 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60이다. 그럼 자, 60 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 40년 지나면 90이 아니에요. 100이에요. 100. 10년 연장이 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노후 대비 잘해야겠죠. 자,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신을 먼저 지원하세요. 자녀는 보조로. 절대 자녀 먼저 막 지원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본인이 100세 시대에 계획을 잡아서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자금 마련, 취미 활동. 돈이 계속 이렇게 자금 마련하면서 즐겁게 취미 활동을 해야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규칙적인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 꼭 주택연금에 포커스를 두세요. 월세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이제 월세 시대 끝났어요. 어느 정도. 왜? 월세 받는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못 가요. 분양받아가지고 괜히 분양가 밑으로 추락을 하고 나중에 빚도 못 갚고 그런 거 하면 망합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이제 너무 월세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택연금이 나아요. 왜? 얘는 아파트 계속 뛰니까. 특히 수도 서울 같은 경우. 자, 예금을 활용하시고 예금을 이자 얼마 안 붙더라도요. 그렇게 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좋아요. 사업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직장생활 돈 많이 안 받아도. 자, 그 다음에 바닥에 투자하세요. 자, 나이 먹고 뭔 투자하냐? 천만에요. 자, 집값 폭락할 때 투자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그래야 3억짜리가 6억으로 뛰어버리면 그 3억을 10년, 20년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눈에 뻔히 보일 때 연세 드실수록 투자 더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해서는 안 될 일. 자신보다 자녀를 지원하는 거 이거 금지입니다. 백세 시대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운동 부족 건강 소홀. 자, 상가 오피스텔 임대 수익 이거 잡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요. 토지 잡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얘들 팔리지도 않고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꼭지에 투자. 투자는 하는데 막 주식을 하거나 위험한 주식을 하거나 가상화폐를 하거나 또는 꼭지에 투자하거나 돈이 얼마 안 든다고 큰일 납니다. 자, 투자는 바닥에서 부동산 아파트만 투자하세요. 다시 바닥에서 아파트. 자, 자금 부족, 수입 부족. 결국은 돈이 없어버리면 나중에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수도권 소형 아파트 많고 투자 수익이 좋은 지역. 물론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주공들이 많고 주공이 아니라도 소형 아파트들이 많아요. 10에서 20평대 아파트들. 뭐 가격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이 지역은 또 비교적 나중에 폭락을 하더라도 또는 재상승장에 괜찮은 곳들이에요. 먼저 이제 비싼 것을 여러분들이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소형 아파트 투자 수익 상당히 가성비가 높을 지역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여기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울 중랑구, 은평구, 성북구, 서대문, 동대문, 강서구 전체적으로 서울 외곽이거나 집값이 싼 곳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좀 중심지역 중심이죠.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여기에 아파트들 밀집 지역 많아요. 자, 경기 고양시, 의정부, 김포시 일대, 경기 부천시, 구리시, 남양주, 자, 경기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경기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사실상 서울을 기점으로 이렇게 뺑 둘러싼 원이 다 해당되죠. 인천은 이곳 중심으로 부평구, 남동구, 서구 여기가 특별히 소형들이 많아요. 물론 연수구도 이제 뭐 동춘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괜찮죠. 이제 여기 보면 장기간 묻어두면 편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장기간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여기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우박을 만나기도 하고 항상 이 실제 장투는 이렇다는 걸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외환부 요구는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4,400 뭐 그럭저럭. 자, 대외 채권은 1조 800, 대외 채무는 6,500.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는 채권 국가니까 아직은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주요국 CDS 프리미엄이 대략 한 이 정도. 이 선진국하고 조금 높긴 하지만 이 뒤에 있는 나라보다는 안전하죠. 그래서 무난하다. 예전에 이렇게 자,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제일 최하다. 쉽게 말해서 안정성도 없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자, 시계바늘은 이미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2의 IMF에 빠지거나 경제 위기의 직접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지만 경제 위기라는 들판에 번진 들불처럼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